아빠가 죽었어요. 침대 밑에 숨어 있던 13살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연 순간 61세 할머니 김영숙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들은 냉동 창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며느리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범이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시골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지옥 같은 진실을 마주하고 다시 일어서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부탁드립니다. 영상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께는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 김영숙의 집은 언덕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아들이 심어준 감나무가 서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61세의 영숙은 혼자 사는 게 익숙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아들 도연은 신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며 손자 민준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만 길게 울리다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지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쁘겠지. 회사 일이 많나 보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괜찮니? 엄마야. 하지만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메신저로도 보냈습니다.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영숙은 손자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아빠 전화 안 받으시네. 할미한테 연락 좀 해줘. 하지만 민준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13살 아이가 휴대폰을 안 볼 리 없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나흘째 영숙은 아들의 회사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년 전 명절에 한 번 만난 적 있는 김 대리였습니다. 아, 어머님 도연 씨요. 요즘 안 보이던데요. 휴가 간 줄 알았어요. 휴가요? 도연이가 휴가 간다는 말 안 했는데. 그럼 병가일 수도 있겠네요. 팀장님께 여쭤보시는 게. 영숙은 팀장 번호를 어렵게 수소문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도연이 일주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연락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걱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아프기라도 한 걸까? 민준이는 괜찮을까?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1시간도 채 못 자고 깼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아침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숙은 옷장에서 외출복을 꺼내 입고 작은 가방에 지갑과 물통을 챙겼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버스터미널까지 걸어가는 동안 영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첫 차 고속버스 표를 끊고 대합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출발까지 30분 남았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길.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는 창가였습니다. 영숙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영숙은 계속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산, 들판, 휴게소. 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같은 말이 맴돌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전화를 안 받는 것뿐이야. 도연이는 괜찮을 거야. 민준이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도시에 가까워질수록 더 커졌습니다. 영숙의 손은 표를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나고 버스는 신도시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터미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아들의 아파트 주소를 말했습니다. 청솔 아파트 107동이요. 택시는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를 달렸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양옆으로 지나갔습니다. 15분쯤 지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은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107동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12층, 아들의 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영숙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띵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내렸습니다. 1204호. 아들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영숙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실은 전쟁터였습니다. 영숙은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소파가 벽 쪽으로 밀려 있었고 테이블 위엔 깨진 머그컵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엔 말라붙은 커피 자국이 있었습니다. 빈 생수병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도연아? 민준아?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였습니다. 벗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음식물 냄새가 났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상한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며칠은 된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방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지 않았고 옷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했습니다. 역시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미 왔어. 어디 있니? 영숙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방, 민준의 방이었습니다. 영숙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책상 위엔 교과서가 놓여 있었고 침대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각,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시 들렸습니다. 침대 밑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누구니?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저기 뭐가 있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안 됐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뛰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12층에서 1층까지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와 경비실로 뛰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전화 좀 빌려주세요. 경찰 불러야 해요. 영숙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경비원은 자신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영숙은 112를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습니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기 집에 뭔가 있어요. 침대 밑에 소리가 나요. 침착하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과 손자와 연락이 안 되었던 일, 집이 엉망인 일, 침대 밑에 소리. 신고를 받은 직원은 곧 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경찰차 2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4명이 내렸습니다. 영숙은 그들을 1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1204호 앞에 섰습니다. 경찰관 1명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영숙은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거실 상태 확인했습니다. 사람은 안 보입니다.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관들이 방마다 확인했습니다. 안방, 화장실, 작은 방. 마지막으로 민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침대 밑에 뭔가 있습니다. 영숙은 복도 끝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찰관 2명이 침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린 남자입니다. 의식은 있는데 움직이질 못합니다. 119 불러주세요. 영숙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가 옆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 밑에 민준이 웅크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빈 물병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준아, 영숙은 무릎을 꿇고 손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영숙을 보는 것 같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미야. 민준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영숙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가늘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민준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링거를 꽂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영숙은 민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내내 영숙은 민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천천히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민준을 데려갔습니다. 영숙은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영숙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할머니입니다. 심한 탈수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심리적 쇼크가 큽니다.
당분간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된 건가요? 정확하진 않지만 적어도 일주일은 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과 연락이 끊긴 게 열흘 전이었습니다. 그럼 민주는 혼자 일주일 넘게 침대 밑에 숨어 있었던 걸까요? 면회 가능한가요?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현이는 어디 간 거야? 왜 민준이를 혼자 뒀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30분 뒤 영숙은 병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할미야. 민주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할미가 여기 있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손수건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민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이 침대를 놓아주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할미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이제 괜찮아. 하지만 민주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숙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쥘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힘이 영숙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끔찍한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검사를 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리적 문제였습니다. 영숙은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민준 곁을 지켰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가져다 주는 죽을 몇 숟가락 뜨는 게 전부였습니다. 민준아, 할미야.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영숙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숙의 손을 꽉 쥘 뿐이었습니다. 그 힘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오후 형사 2명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한 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젊었습니다. 나이든 형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경찰서 강수영 형사입니다.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영숙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형사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과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게 언제십니까? 한 2주 전쯤이요. 그 뒤로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아드님 직장에선 일주일 전부터 출근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드님 휴대폰도 꺼져 있고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우리 도현이가 어디 간 건가요?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 거실에서 루미놀 검사를 했습니다. 피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량입니다. 피요? 네. 소파 뒤편과 테이블 주변에서요. 누군가 닦아낸 흔적이 있지만 루미놀 반응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영숙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형사가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형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드님 며느리 박지연 씨 아십니까? 네, 도현이 아내요. 민준이 엄마고요. 그분이 3년 전에 집을 나가셨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도현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이혼 얘기도 나왔는데 그냥 별거 중이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지연 씨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분과 같이 다니던 남자도 있었는데 그 남자도 연락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인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영숙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살인.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럴 리가. 도현이가 죽었다는 말씀이세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손자분이 혹시 뭔가 본 게 있을 수도 있어서요.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형사는 명함을 하나 더 꺼내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들이 돌아갔습니다. 영숙은 복도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도현이가 죽었다고? 지연이가 우리 도현이를? 영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다가와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영숙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간이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떠졌습니다. 형사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대량의 피, 살인 가능성, 행방불명된 지연과 그 남자. 민준이는 뭘 본 걸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영숙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가끔 몸을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사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강형사였습니다. 그는 영숙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어르신 며느리분에 대해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박지연 씨가 집을 나간 이유가 뭡니까? 도현이가 돈 문제로 힘들어할 때였어요. 사업하던 게 안 돼서 빚이 좀 있었거든요. 지연이가 그걸 못 참았나 봐요. 사채를 쓰셨습니까? 제가 그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도현이가 얘기를 안 해줘서.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생명보험 들어놓으신 거 아십니까?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도연이 보험 증서를 들고 와 자랑하던 일이 아, 있어요. 몇 년 전에 들었어요. 가족 지키려면 보험이 필요하다고. 그때 민준이도 어렸고 만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수익자가 누구였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연이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부부였으니까. 형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집에 보험 서류 있으면 찾아봐 주실 수 있으십니까?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서 찾아볼게요. 영숙은 민준을 간호사에게 부탁하고 택시를 타고 아들의 아파트로 갔습니다.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지만 형사가 미리 연락해둬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영숙은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옷가지, 서류, 오래된 사진들. 마지막 서랍 깊숙한 곳에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생명보험 증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험 가입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이도현, 보험금 5억 원, 그리고 수익자란에는 박지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서류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결정적입니다. 동기가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지연이가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박지연 씨와 같이 다니던 최상철이란 남자를 추적 중입니다. 사채업자입니다. 둘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영숙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는 깨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다가가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할미 왔어.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숙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민준이 영숙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려 애썼습니다. 영숙은 숨을 멈췄습니다. 할미,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민준아, 할미 여기 있어. 민주는 울먹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영숙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빠 죽었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영숙은 민준을 끌어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민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비 많이 왔어요. 천둥도 쳤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빠가 저를 침대 밑에 숨겼어요. 나오지 말라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영숙은 민준을 안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왔어요. 키 큰 남자랑 같이요.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아빠는 없다고 그랬는데 민준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빠를 밀었어요. 아빠가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피가 많이 났어요. 영숙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담요로 아빠를 싸서 트럭에 실었어요. 저는 무서워서 침대 밑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민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영숙의 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영숙은 민준을 꽉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목을 조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았습니다. 이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영숙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이제 할미가 다 해결할게. 아빠, 꼭 찾아올게. 민준의 진술은 녹음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지연과 최상철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형사는 매일 영숙에게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르신 박지연 씨가 사용하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틀 전까지 외곽 지역에서 사용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잡을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영숙은 전화를 끊고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고 가끔 영숙과 짧은 대화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할미 무서워요. 괜찮아. 민준아 할미가 여기 있어. 아무도 민준이 못 건드려. 영숙은 밤새 민준 곁을 지켰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아들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 형사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박지영과 최상철을 체포했습니다. 영숙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말요? 네. 어제 새벽 외곽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습니다. 둘 다 도주 준비 중이었습니다. 민준이 침대에서 일어나 영숙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럼 우리 도연이는요? 형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최상철이 자백했습니다. 시신을 냉동 트럭에 숨겼다고 합니다. 물류단지 냉동창고입니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영숙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민준이 영숙을 붙들었습니다. 할미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민준아. 영숙은 민준을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습니다. 민준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병원에 남았습니다. 간호사가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영숙은 형사의 안내로 냉동 창고가 있는 물류단지로 갔습니다. 외곽의 황량한 지역이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감식반 차량도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확인 후 모시겠습니다. 영숙은 경찰차 옆에 섰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경찰관들이 냉동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냉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형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안으로 오시겠습니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냉동식품 상자들 사이에 담요로 쌓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감식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담요를 걷어냈습니다. 얼어붙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알았습니다.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도연아. 영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뻗어 아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도연아 엄마가 늦었어. 미안해. 형사가 다가와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영숙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울 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영숙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형사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차에 태워 경찰서로 돌아갔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장례 준비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미, 아빠 찾았어요? 영숙은 민준을 안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찾았어. 민준아. 민준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숙을 꽉 껴안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후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두부 외상으로 인한 출혈이었습니다. 사망 시각은 민준이 말한 그 폭풍 후 치던 밤이었습니다. 민준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도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박지영과 최상철이
트럭을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에 나갈 때 트럭에 큰 짐을 싣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진술했습니다. 그날 밤 큰 소리가 들렸다고, 싸우는 소리 같았다고, 하지만 폭풍우 때문에 정확히 듣지 못했다고 박지연의 원룸 집주인도 증언했습니다. 최상철이라는 남자가 자주 드나들었다고, 둘이 큰 돈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보험금 타면 나눠 갖는다는 말도 있었다고, 모든 증거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검찰은 박지연과 최상철을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 및 시신, 은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기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영숙은 도연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도연의 회사 동료들이 왔습니다. 몇몇 친구들도 왔습니다. 영숙의 고향 이웃들도 와주었습니다. 민주는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빠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숙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침대 밑에서 나왔어야 했는데. 아니야. 민준아, 민준이 잘못 없어. 아빠가 민준이 지키려고 그런 거야. 민주는 영숙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영숙도 함께 울었습니다. 조문객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도연을 화장했습니다. 유골은 영숙의 고향 근처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남편 옆자리였습니다. 도연아, 이제 아빠 만났다 편히 쉬어라. 영숙은 납골함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민준도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와 손자 둘만 남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재판 준비도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영숙과 민준을 불러 추가 진술을 받았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옆에서 민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잘했어. 민준아, 용기 내줘서 고마워. 검사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군의 증언이 결정적입니다. 꼭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연이를 위해서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과 민주는 병원을 나와 도연의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민준의 짐을 챙기고 필요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를 보았습니다. 영숙이 뒤에서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할미, 저 여기 못 있겠어요. 그럼 할미랑 시골 가자. 할미 집에서 같이 살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민준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할미가 민준이 지켜줄게. 짐을 다 쌌습니다. 큰 짐은 이사업체에 맡겼습니다. 영숙과 민주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젠 떠나야 할 때였습니다. 아빠, 안녕히 계세요. 저 할미랑 잘 살게요. 민주는 빈 거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영숙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현아, 민준이 잘 키울게 걱정 마. 둘은 문을 닫고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졌습니다. 민주는 영숙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영숙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괜찮을 거야. 할미가 있잖아. 네. 할미 고마워요.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민준을 위해서 재판이 시작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민준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울 준비가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방법원 제3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엔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도 왔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뉴스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영숙과 민주는 앞줄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검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영숙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할미가 옆에 있어. 네, 할미. 피고인 박지연과 최상철이 입장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박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상철은 무표정했습니다. 영숙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며느리였던 여자, 한때 가족이라고 불렀던 사람. 재판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 시신은닉, 사기, 민준의 증언이 낭독되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민준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날 밤 비 많이 왔어요. 아빠가 저를 침대 밑에 숨겼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방청객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CCTV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트럭이 아파트에 들어오는 장면, 새벽에 나가는 장면, 큰 짐을 싣는 두 사람의 모습,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루미놀 검사 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피 흔적, 소파 뒤편의 혈흔, 테이블 모서리의 혈액 반응, 모든 것이 민준의 증언을 뒷받침했습니다. 보험 서류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5억 원의 보험금, 수익자 박지연, 검사는 동기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연의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살인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돈을 받으러 갔을 뿐입니다. 사고였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사고라면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시신을 숨겼습니까? 왜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습니까? 변호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상철의 변호인도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박지연의 사주를 받았을 뿐입니다.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 최상철은 시신을 냉동창고에 숨겼습니다. 증거 인멸을 주도했습니다. 공범입니다. 재판은 세 차례 열렸습니다. 증인들이 출석했습니다. 도연의 회사 동료들이 증언했습니다. 도연이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가족을 사랑했다고, 이웃들도 증언했습니다. 그날 밤 소리를 들었다고. 마지막 재판 날이었습니다. 최후 진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박지연이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요.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신을 은닉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계획적 범행으로 보입니다. 최상철도 진술했습니다. 저는 박지연 씨 말만 믿었습니다. 보험금 받으면 빚을 갚고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판장은 양형을 선고하기 전 유족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영숙이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도연이는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이한테 좋은 아빠였고요. 힘들어도 가족 지키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민준이는 평생 그날 밤을 잊지 못할 겁니다. 제발 법대로 처벌해 주세요. 영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고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지연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입니다. 피고인 박지연,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지연은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최상철은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시신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 최상철, 징역 20년에 처합니다. 최상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할미, 이제 끝났어요. 아빠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영숙은 민준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도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 아들 앞에 할 말이 생겼다는 것.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을 데리고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숙과 민준은 시골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아파트는 정리했습니다. 민준의 짐을 옮겼습니다. 책상, 옷장, 책들. 민준의 방을 새로 꾸몄습니다. 민준은 마을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배려해 주었습니다. 친구 몇 명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민준을 심리 상담에 데려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읍내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민준은 처음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사 선생님이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서서히 민준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아빠 생각하면 아직도 무서워요. 괜찮아, 천천히 이야기하렴. 네가 느끼는 감정은 모두 자연스러운 거야. 민준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악몽을 꾸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웃는 날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놀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숙도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민준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학교 숙제를 같이 봐주었습니다. 저녁엔 함께 밥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외로웠던 집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과 민준은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미, 아빠도 저기 계실까요? 영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 아빠는 저 별 중에 하나가 되어서 민준이 지켜보고 계실 거야.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할미랑 잘 살고 있다고 걱정 말라고 전하고 싶어요. 영숙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도 들으셨을 거야. 민준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는 거 보시면서 기뻐하실 거야. 민준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감나무의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영숙과 민준은 함께 감을 땄습니다. 민준이 사다리에 올라가고 영숙이 아래서 받았습니다. 할미, 이거 아빠한테도 갖다 드릴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다음 날 둘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감 한 봉지를 들고 갔습니다. 납골함 앞에 놓았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 집 감이에요. 맛있어요. 아빠가 심어주신 나무예요. 영숙도 말했습니다. 도연아, 민준이 많이 컸지? 이제 할미 어깨까지 왔어. 학교도 잘 다니고 친구도 사귀고 걱정 마. 엄마가 잘 키울게. 돌아오는 길 민준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미, 고마워요.
할미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무슨 소리야? 할미한테 민준이밖에 없는데 민준이가 할미 힘이야. 저도 할미가 제 힘이에요. 둘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따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민준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민준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영숙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연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민준이 지키며 살아갈게. 내가 못다 한 사랑 엄마가 해줄게. 편히 쉬어라, 아들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아팠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민준을 위해, 도연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머니와 손자는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렇게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